지난 시간에 촬영한 사진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준비할 절차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뭐 척척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PC로 가져오기죠. PC로 가져오기. 요거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스마트폰과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돼요. 일단은. 예.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스마트폰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전송을 해요. 그리고 나서 클라우드에 이미지를 PC로 내려받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무선을 쓰든지 해야죠. 와이파이를 하든지 뭐 네트워크를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카에 있는 이미지를 PC로 가져오기 방법에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디카 메모리를 카드 리더기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카 자체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디카 자체 그 USB 케이블 꽂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더뎌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카드 리더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카 쓰시는 분들 지난 시간에 디카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댁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가져오신 분들은 알아서 가져오시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카메라를 켜가지고 카메라에서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방법처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카메라를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카메라를 계속 사용 중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명 연한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많이 사용하면 고장나기 쉽지, 수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건 촬영하고 나서 디카 메모리 자체를 빼가지고 카드 리더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데스크탑에 또는 노트북에는 요즘 또 그 카드 리더기가 붙어 있는 그런 노트북도 있고요. 데스크탑에도 카드 리더기를 장치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착돼서 판매되는 이제 뭐 브랜드 제품들 같은 것도 있긴 있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 첫 번째 이제 카드 USB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휴대전화를 연결했어요.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했더니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면은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접근을 허용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아이폰은 안 되는 거죠? 아니, 아이폰은 또 아이폰대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아이폰은 아이튠즈로. 예, 아이튠즈로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갤럭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을 하겠느냐 물어보고, 저희 집 컴퓨터는 허용하겠느냐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거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컴퓨터가? 그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컴퓨터에다 연결하면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접근을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허용을 해야만이 그때 얘가 이제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장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요거는 제 핸드폰 본체고요. 요거는 마이크로 SD예요.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해서 스마트폰 자체가 고가들이 있고 갤럭시 S9 뭐 이런 거 고가잖아요. 메모리 용량도 뭐 64기가 뭐 256기가 이렇게 큰 용량을 쓰는데 제 거는 저가폰이거든요. 어르신들 쓰는 저가폰 이런 거, 공짜폰 같은 거 이걸 쓰다 보니까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 메모리를 256기가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제 컴퓨터 안, 스마트폰 안에다 꽂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량이 좀 커졌고 사진은 다 여기다 촬영이 되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작업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또 이쪽 SD 카드로 다 넘겨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앱도 깔고 나서 SD 카드로 옮겨요. 앱을 깔아가지고. 그럼 여기다 다 깔면 공간이 없으니까는. 앱을 깔아서 SD카드로 옮긴다고? 그렇죠. 설치한 후에 SD 카드가 있어야만이 넘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DCIM이라는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DCIM. 여기 보면 뭐 카카오톡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런 카카오톡에서 보았던 뭐 이미지들이 있을 거고요.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을래나 뭐 픽처 이런 폴더가 있는데 제가 다 정리해 갖고 없네요. DCIM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카메라. 저는 없죠. 여기다 촬영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뭐 코지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 안에 저장이 되는데 요거 스크린샷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이제 캡처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스크린샷이 되는데 그런 거 이제 DCIM 폴더로 가요. 그럼 이것도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야. 저는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제가 사용하는 SD 카드에다가 SD 카드 여기에다가 카메라 여기다 그렇죠. 여기다 다 이제 붙여넣기 하면 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다 저는 여기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넘겨요. 일반 디카로 찰칵찰칵 찍으면 알아서 이 폴더로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카메라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 앱들은 알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족 사진이니 무슨 뭐 다른 거 뭐 고스톱한 결과 같은 것도 제가 해놨나 봐요. 그 다음에 아빠 사진, 엄마 사진, 뭐 애들 사진, 뭐 제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따로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DCIM. 그 중에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달라고요? 네, 순서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와요. 이건 간략하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폴더를 관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폴더를. 네. 그러니까는 우리 스마트폰에 자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PC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연결을 하겠죠.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제 핸드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핸드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핸드폰을 더블 클릭하면은 카드, 폰 하고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 카드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마이크로 SD를 탑재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이거는 자체 메모리니까 자체 핸드폰에 있는 폰에 더블 클릭을 해서 DCIM에 가면은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저는 예외로 부족한 현상 때문에 마이크로 SD에다가 거기다 이제 명령을 걸어서 저장하게끔 해놨으니까 DCIM 그리고 카메라 요것이 이제 디카로 찍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로 해서 그 10분초로 저장이 되거든요. 10분초로 저장된 게 있으니까는 이제 지난 시간에 촬영한 사진을 이제 찾아봐야죠. 여기 이제 날짜별로 나올 테니까는요. 지난 시간에 촬영한 사진을 제가 꺼내가지고 드릴 테니까는요. 선생님 오늘 이걸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죠, 요거. 예.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고요. 다른 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른 사진까지 좀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이것저것 좀 찍은 거 있으니까는 복사해서 일단 뭐 USB 메모리에다가 우리 본인이 사용하는 USB 메모리에다가 옮기든지 해야 되겠죠. 여기다 놓고 사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옮겨 놓으면은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스마트폰에 이제 옮기는 중이죠. 그럼 일단 선생님은 이따가 요 파일을 가지고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는 요거 아까 그때 촬영했던 사진 몇 개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한번 편집하면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 DCIM, CIM,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 폴더에 보면 사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보내려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갤러리라고 하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라는 앱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야죠. 네이버 클라우드로.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면 클라우드에 PC로 접속해 보면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PC에서 다시 내려받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린다면은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갤러리를 실행해 가지고 갤러리를 실행해서 사진 찍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뭐를 또 준비가 됐다고 친절하게도 알려주네요. 그렇죠? 자, 이제 꼭 사진을 제가 몇 개를 선택해서 공유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어디에다 공유할 건지 물어보면 여기다가 클라우드로 보내겠다. 예,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겠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가면 얘가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무선으로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쭉 전송하는 작품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하고 나면은 다 보내고 나면 이제 네이버에 접속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로 가보면은 좀 전에 지금 올린 사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올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다운로드 받는 거는 클릭 해가지고 내려받기 누르면 컴퓨터로 가져와요. 여러 파일 다운로드 요청한다.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허용하겠느냐? 그럼 뭐 허용해라 그러면 뭐 들어오겠죠. 그렇죠. 뭐라? 사진 하나를 클릭하면 공유를 누르라고요? 어떻게? 사진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공유를 누르라고요? 예. 사진을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꾹 누르시면 돼요. 스마트폰에서는 길게 누르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진을 선택을 그렇게 해서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보내시면 돼요. 텔레그램하고 카카오 블루투스하고 다이렉트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블루투스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로 해서 가져온 거는 주로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다운로드 폴더. 요 다운로드 폴더라는 곳에 가보면
이게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들어있어요. 예.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면 되고, 여기 있는 거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 폴더에 있었던 이걸 가지고 같이 활용하면 되니까는요. 하나 똑같은 거니까 빼고, 그러면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디카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카드 리더기가 있으시면 좋다고 했는데 좀 준비된 게 없으니까 다음에 이것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사진을 우리가 좀 홍보할 만한 형태로 편집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다음 시간서부터 배울 건데, 블로그 초기 화면을 만들어야 돼요. 블로그 초기 화면. 그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타이틀 편집까지 오늘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런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일반적인 사진들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들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홈페이지에 우리 그 강좌를 올릴 때 공예작품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는 강좌를 올렸을 때 보시다시피 요렇게 그림이 올라갔거든요. 요거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팝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이런 크라우드 그림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SNS 같은 거. 이거를 제가 그림을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만든 그림이 요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사진들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우리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들을, 여러분들 작품들을 요렇게 배열해서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중간에 얇은 선이 없고 요건 얇은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조절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는 요런 거를까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예. 그럼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깨졌나 보다. 뭐 민화 작품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 자, 먼저 일단 사진들을 준비하고 우리 안에 그때 첫 시간에 설치했던 포토스케이프 얘를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들어갑니다. 포토스케이프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동그랗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중에서 배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진 편집은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 일괄 편집은 오늘 안 할 것 같고, 대신에 이어붙이기라든지 페이지라든지 이런 몇 가지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봐야 되거든요. 재미나게 하는 거. 자, 먼저 사진 편집을 누를 겁니다. 사진 편집을 누르시면 이 왼쪽에 내 사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내 컴퓨터 안에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은 문서 폴더에다 저장해 놓으세요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왼쪽에 내 PC에 있는 문서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내 컴퓨터 안에 USB 메모리를 꽂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USB 메모리를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폴더를 찾으세요. 그 폴더를 찾으면 그 폴더 속에 있는 사진이 아래 형태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클릭하면 그 사진이 이렇게 떠요. 뜬다고요. 이렇게 뜨니까는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공예 사진이네? 공예 사진. 선생님은 뭐 공예사진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거기 있는 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세로 사진도 있고 한데
가로 사진, 세로 사진 같은 경우 이게 세로로 찍은 건지 가로로 찍은 건지 헷갈리네요. 이거는 세로 사진인 거 대략 알겠는데, 요거는 가로 사진이고요. 요거는 세로로 촬영해서 나온 건지 가로로 찍었는데 돌아간 건지는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사진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카페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핀터레스트를 하든 사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불필요한 공간이 있는 거는 잘라서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규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로 해상도가 4천 해상도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4천에 얼마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촬영한 사진이 있을 건데, 이 사진을 블로그로 올리면 4천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뭐 700이나 800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우리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면 알아서 또 올라가는데, 이왕이면 용량 큰 사진, 해상도 높은 사진이 좋아요. 또 과거에는 용량 큰 사진을 옮기면 민폐. 용량이 크다 보니까 로딩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상대편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컴퓨터들이 원체 속도가 좋고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용량하고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불필요한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은 자르는 게 낫다. 즉 가로 세로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16대 9, 뭐 2대 3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화면 밑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자르기 메뉴. 그 자르기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자르기, 뭐 여기 비율을 지정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자르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왜냐면 저 윗 공간이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도 되죠.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르기 명령을 눌러보면 나빠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취소. 근데 막 작업을 하다가 취소하면 이전 단계로 가는데, 원본 사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맨 처음 사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중에서는, 이 사진 보시다시피 요 왼쪽에 뭐가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냥 얘를 이렇게 자르면, 가로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자르면 나빠 보이진 않은데, 제가 뭐를 지금 생각을 해보냐면 요 위에 요 직물의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얘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르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요렇게. 요 왼쪽은 지금 벗어났으니까 요렇게 해서 자르기를 누르면 그래도 직물은 다 보일 거 아니냐 이거죠. 가로 세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디카로 촬영했을 때 가로가 500, 뭐 세로가 300, 뭐 이건 아니었잖아요. 몇천 했잖아요. 해상도가 컸단 말이야.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꾸몄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작업을 해봐야죠. 중간중간에 저장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에 오셔갖고 기본에 오셔가지고 뭐 액자를 두르는 방법도 있어요. 액자요. 간혹 제가 제 블로그에다 글을 올릴 때는 이런 액자 방법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스프링 노트 같은 걸 옮기기도 해요. 스프링. 뭘 눌러야 돼요? 여기 기본 누르고 액자 해볼까요? 예, 액자에 가보시면 액자의 종류가 많은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미지가 크면 액자가 안 이쁠 수 있어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이 가로가 3000이에요. 3000. 근데 3000짜리에다가 탁상 달력처럼 이렇게 스프링을 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프링 같은 거를 달면은 예뻐 보일 것 같은데, 보세요. 위에가
너무 잘 자라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올리실 때는 블로그로 올리실 때는 사진의 크기 자체를 왕창 줄이세요. 한 700 정도로. 그리고 나서 스프링 노트를 끼면 보세요. 스프링 노트가 살아요. 다시 취소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사진의 크기가 3000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액자 같은 걸 돌리는 게 사실 안 이뻐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둥근 모서리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둥근 모서리도 잘 안 나타나거든요.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 뭐 둥근 테두리 같은 거 이걸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조금씩 뭐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블로그에다 올릴 때는 이왕이면 예쁘게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3000의 사진을 올리면 블로그에는 알아서 700이나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예 700으로 만들어서 올리자. 블로그로 올릴 때는. 그러면 아까 촬영한 사진이 원본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은 불필요한 여백을 자른 그나마 큰 사진이 수정된 사진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따로 저장해 놓으셔야 돼. 그럼 저장 누르면 예, 그리고 이따가 크기를 줄일 거거든요. 줄인 상태를 또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줄인 상태에서 꾸밀 거 아닙니까? 그 꾸민 것도 저장해야 돼요. 상황을 다 따로따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 꺼내 쓰기가 수월한 거예요. 예. 그 먼저 원본 사진은 아까 있었으니까 굳이 저장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은 잘랐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가셔가지고 저장 버튼을 누를 거예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장을 어디에 하겠느냐 물어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저장하는 거예요. 직접 저장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저장에 품질을 100%로 옮겨 놓으세요. 얘를 95나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최대한.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자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당신이 저장하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사진 파일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촬영됐다. 디카는 그렇게 촬영이 되고 스마트폰은 이렇게 촬영이 되고 일반 디카는 이제 번호가 찍혀요. 번호가. 디카로 착각 찍을 때마다 1, 2, 3, 4 하고 카운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촬영하면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촬영한 의미는 알겠지만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때는 이게 이제 새로운 원본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글자를 지우고 이게 이름이 뭐였죠? 스카프죠? 뭐 이제 천연 염색 스카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품 이름이 이제 작품 이름이 하나 이제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이제 새로운 사진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트리밍하기 전 사진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꾸미는데 이 사진이 너무 크니까 얘를 줄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줄이는 거는 기본 영역에 오시면 크기 조절이 있어요. 크기 조절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가로가 700 정도면 돼요. 가로가 700. 그러면 세로는 알아서 따라갈 거예요. 이제 블로그를 올리거나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이 작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700 정도면 돼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3000짜리 사진은 해상도 큰 거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확인. 그럼 겉으로 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사진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화면 밑에 뜰 거예요. 그럼 얘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얘도 저장해야 되겠죠? 그럼 저장 명령 걸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천연 염색 스카프라는 것 뒤에다가 뭐 가로 열고 뭐 700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한 날짜. 700이라고 하는 의미는 700 해상도로 제작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거기다 여러분이 축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S라고 써요. S. 소문자 S. 스몰. 작게 줄였다라고 저만의 어떤 이제 문자를 집어넣어요. B라고 써 있으면 아, B 큰 사이즈구나. S 그러면 스몰 사이즈구나. 전 그렇게 사진에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방식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 길게 쓰면 불편하니까 700 그러면 아, 700 해상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저장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액자가 있지 않습니까? 액자 중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둥근 그림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들뜬 액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액자 같은 거 보세요. 그다음에 액자 보면 뭐 바느질, 그럼 바느질 이렇게 한 땀 한 땀 딴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쁜 거 많아요. 앤티크 액자 해가지고 이런 것도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스프링 같은 거를 달아놔도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달리고.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액자를 두르려면 사진이 작아야 돼요. 사진이 작아야 그 효과가 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뭐 포토샵이나 이거로 편집을 하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포토샵을 배우려면 또 엄청난 오랜 시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포토스케이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액자를 두르고 나면 블로그에다는 이렇게 액자를 두르기도 하고요. 아까 보시면 아까 여기 둥근 모서리나 들뜬 테두리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들뜬 테두리, 바느질 같은 거 있어요. 바느질 같은 거 한 땀 한 땀 딴 거 같이 이렇게. 얘는 지금 직물이잖아요. 직물이니까 한 땀 한 땀 딴 거 같은 느낌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딴 거 같은 느낌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캔들 같은 거, 캔들 공예 같은 경우는 캔들 공예에 맞게끔 어떤 거를 좀 해주면 더 보기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저장 눌러가지고 다른 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요 뒤에다가 뭐 액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액자로 했다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액자 이렇게 하면 아, 천연 염색 스카프인데 700 해상도로 액자 처리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블로그에다 올리거나 할 때는 천연 염색 스카프란 이름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 700 뭐 액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러면 천연 염색 스카프라는 이미지를 검색 대상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연 염색 스카프. 그러니까 스카프를 검색하면 이 사진이 검색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날짜로 저장해서 블로그에다 올리면 이미지 검색이 안 되죠. 그 날짜를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반드시 블로그를 올리실 때는 파일명을 바꿔서 올리셔야 돼요. 단순하게 올리는 거. 응? 샵을 붙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검색 대상에 이제 검색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잖아요. 샵을 붙이는 거는. 그러나 파일명을 직접 올리는 거잖아요. 올릴 때는 파일명 자체도 바꿔서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달고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해시태그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 검색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네이버에서는 파일명도 검색어 대상이거든요. 그럼 해시태그를 쓰는 것도 좋지만 해시태그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천연 염색 스카프, 무슨 스카프 뭐 이렇게 검색 대상으로 써야 되고 당연히 파일명도 바꿔서 올리셔야 돼요. 단순하게 해서 100% 검색할 수 있는. 그렇죠. 잡다한 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글자를 해놓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보이지만 이미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 그럼 이 이미지 파일명이 뭐냐면 이정민 훈장의 강좌 일정, 뭐 이정민 훈장의 뭐 캘리그라피, 이정민 훈장의 사진 강의 모습. 그래서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파일명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진도 있고 뭐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여기는 다 해시태그다 이정민 훈장이 들어가지만은 파일명도 이정민 훈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찾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이정훈 훈장 5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파일이 다 뜨는 거예요? 파일도 들어가지만은 파일도 뜨기도 하지만 해시태그도 뜨기죠. 파일명 뜨는 건 아니고. 한 개만 뜨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사진을 지금 작업을 했는데 이 왼쪽에는 내가 지금 여러 번 따로따로 저장했는데 저장된 내용이 안 나와요. 얘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F5번 키 누르는 거예요. F5번 키. F5번이 저 밑에 보시면 새로 고침이라고 왼쪽 두 번째 아이콘이 있어요. 별표 옆에. F5번 키를 눌러야 내가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얘도 나오고 쟤도 나오고 아까 원본도 나왔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F5번이 컴퓨터에선 새로 고침이라는 명령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뭔가 저장이 되고 나니까 저장된 내용은 바로 안 보이거든요. 다른 데 갔다가 나오면 몰라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안 나오잖아요. 이때 새로 고침 F5번 키 누르면 작업한 내용이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나름 뭐 가로 세로 수평 잡아보고 찍은 건데 간혹 여러분들 나가서 촬영하시면 보세요.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된다 보세요.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세요? 수평이 맞았나요? 지금 제 모니터에도 약간 이쪽은 밝게 보이지만 왼쪽에는 어둡게 보이거든요. 왼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어둡게 보이고 이쪽에는 여기 도로가 있어서 약간 밝게 보이는데 첫째 여기 보도블록이 보이거든요. 이 보도블록이 기울기가 안 맞아요. 수평이 안 잡혀 있어요. 급히 어떻게 찍다 보니까는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블로그에다 올리면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럼 얘를 수평을 정확히 맞춰주고 올려야 돼요. 그 작업은 해야 됩니다. 단 수평 작업을 하고 나면은요 90도 가로 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살짝 꺾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 귀퉁이가 잘려 나가요. 사진 귀퉁이가 잘려 나가요. 근데 그건 감안하고 하셔야 돼. 자, 지금 사진에 가시면 여기 중간에 회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회전을 그냥 왼쪽 90도, 오른쪽 90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좌우를 뒤바꾸는 것도 있고 상하를 뒤바꾸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임의 각도로 사진을 회전시키는 거. 여기 기본 영역에 여기 보면 임의로 회전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 누르셔가지고 선생님 지금 말씀 주셔서 F5가 아까는 남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네요. 이 사진이요? 네. 이 사진 선생님 마음대로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이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임의 사진 회전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요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돌리시면 회전되는 게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는 종이가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잖아요. 격자에 맞춰서 아래쪽에 보도블록을 이렇게 잘 챙겨 보시면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아까하고 달리 회전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저장해야죠. 뭐라고? 다른 이로 저장해 놓고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해볼까? 벚꽃
여기가 삼계공원이라 그래요. 삼계공원. 3개요? 삼계공원 벚꽃 이렇게. 요 우리 센터 밖에 나가면 어린이 공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삼계공원이라 그래요.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어디 삼계 무슨 지역이었었나 봐요. 옛날 지명이 삼계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삼계공원 벚꽃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여행을 갔으면 지리산 여행 1, 지리산 여행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쳐 쓰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냥 디카로 찍으면 DCIM 001, 002, 003 이렇게 찍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같은 경우 뭐 이런 사진이 하나 있네. 저 밑에 내려가 보니까 F5번 키 누르면 어차피 아까 저장된 사진은 보일 테고요. 보시면 보세요. 초점이 안 잡혔죠? 초점이 안 잡힌 사진 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언젠가 써먹어요. 또 공부하는 거니까는. 우리가 사진 찍다 보면 초점이 안 맞거나 회전이 심하게 돼서 버려야 되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사진은. 이것도 내 소중한 작품이에요. 내 소중한 나만의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경치 구경하러 갔는데 단풍경 가서 탁 찍었는데 초점이 안 잡혀서 뿌옇게 보여. 이거 다음에 써먹기 좋아요. 배경 그림으로 깔기 좋거든요. 우리는 멋있는 것만 찾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요거는 이제 사진이 찍힌 것 같으니까 이제 요거 또 다른 거를 제가 한번 좀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찍어서 어디다 올리면 이게 뭘까? 스카프라는 건 스카프라고 이름을 적어서 올리면 되는데 이게 스카프? 근데 스카프 색깔이 저 뒤에는 파란 것도 보이고 노란 것도 보이고 이게 무슨 스카프지? 천연 염색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로 염색했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가 물건을 홍보하려고 어디다 올려놨는데 천연 염색한 스카프래. 그러면 이제 길이가 얼마짜리인지 너비가 얼마, 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비침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염료를 이용해서 천연 염색을 한 건지 뭐 치자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보통 작품 밑에다가 표현을 해주지만 직접 이 작품에다가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글자를 주렁주렁 쓴다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를 연습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글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런데 이게 4천이죠 지금요. 이게 4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천이든 40만이든 간에 400이든 간에 화면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자도 이 그림의 크기에 맞춰서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얘를 줄일 거 아닙니까? 줄면 글씨도 같이 따라 줄어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액자 두르는 거는 미리 작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액자를 둘러야 그 효과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개체라는 곳을 한번 갑니다. 개체 가시면 거기에 산 그림도 있고 하트 그림도 있고 말풍선도 있고 T자도 있어요. T자. 그 T자가 텍스트입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글자를 써야죠. 천연 염색 스카프. 지금 여기 이 화면에는 글자가 작게 볼지 몰라도 글 쓰는 나는 보일 거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이 스카프가 지금 이렇게 접혀 놓은 건데 펼쳐 놓으면은 가로가 2m, 세로가 뭐 50cm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가로 세로 2m, 2m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물이나 옷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샀는데 이게 슬림 핏인지 정상 핏인지 이런 거. 또 두꺼운 건지 얇은 건지 다소 두꺼운 건지 또 비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캔들 뭐 이런 걸 했다. 만약에 보석 공예를 했다 그러면 이 보석이 뭔지 언젠가 써놓겠죠. 밑에다가 자세한 것도 써놔야 돼요. 그러나 작품에다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뭐 가로, 세로, 뭐 2m 이렇게 쓴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치자 쪽 염색 뭐 이런 식으로 뭐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할 때도 이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 보라고 소비자들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 요 왼쪽에다 쓸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쓰면, 얘가 하얀색으로 쓰면 여기 잘 보이려나? 하얀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뭐 검정색. 그 다음에 글꼴 같은 경우도, 글꼴 같은 것도 여러분이 보시기 좋은 글꼴로 쓰세요. 가장 좋은 건 뭐 맑은 고딕 이런 거 있어요. 맑은 고딕. 확인을 눌러야 되나요? 자, 글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바꾸시고, 그 다음에 색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색상 바꾸시고, 일단 그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원래 얘가 글자가 요만했었단 말이에요. 요만했었잖아요. 그럼 얘를 끌고 가서 요 귀퉁이 8군데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서리를 자꾸 이렇게 늘리면 글꼴이 크게 보일 겁니다. 여기 8군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글자가 크게 나와요. 얘를 중간에 넣진 마세요. 이거 어떻게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여기 글자가 들어있는 데를 드래그하면 옮겨져요. 글자가 이거 확인 눌러줘야 돼요. 예, 이 화면이 나와야, 이 화면이 나오면 글자를 쓰시고 글꼴 바꾸시고 색깔 바꾸시고 확인 누르시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했을 때 모퉁이 귀퉁이 있잖아요. 얘를 움직이면 사이즈가 글자 크기가 알아서 바뀌어요. 그럼 얘가 4,000에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400이 되면 이것도 알아서 이 크기만큼 나타나고 눈에 보여요. 그리고 고칠 일이 있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편집창이 뜨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천연 염색 스카프, 치자 염색, 쪽 염색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또 달아야죠. 그래야죠.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올려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스카프라고 제가 찍었는데 이게 스카프인지 천을 써놓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카프를 누가 이렇게 맸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야. 그 사진도 같이 올라가야 돼. 이걸 스카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냐고,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스카프인지 어떻게 알아. 아, 치자 염색을 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저게 스카프래.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쫙 둘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한복을 입었을 때 또는 일반 캐주얼 복장에 있었을 때 이런 사진들을 몇 개 또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카프를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빨랫줄 같은 데 이렇게 놓고 쫙 바람에 날리는 듯한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바람이 불 때 찍든지 그렇게 해서 딱 찍으면 아, 스카프 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것만 올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천연 염색하는 장면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천연 염색하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뭐 감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감물 들이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으시면 더 좋아요. 동영상을. 그래서 우리 공방에서는 이렇게 스카프를 천연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거를 블로그에도 올리고 여러분 이제 쇼핑몰에도 같이 올리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이 하나 올라가야 되고 이 스카프를 착용했을 때 모습이 올라가야 되고 이거를 건조하고 제작하는 과정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죠. 자, 이미지를 이제 작업할 건데 블로그 타이틀은 해상도가 966에 가로가 966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는 50부터 300 사이에요. 50에서 300 사이.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블로그 보신 거 보시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다음 블로그예요.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따로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따로 있는데 어차피 저는 다 블로그 해상도로 이렇게 여기를 다 이 그림으로 올려놨잖아요. 얘도 그렇고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게 주먹 유리창 깨고 나오는 그림이 원래 딱 요만한 그림이에요. 픽서베이다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검정색을 칠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합성한 겁니다. 이것도 바꿔야지 뭐. 근데 이렇게 블로그 타이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거 배우느라고 또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설명 안 드릴 거고 그냥 보편적인 방법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타이틀을 만드는데 요 가로 해상도가 얼마다? 966. 높이는 50에서 300. 그러니까 300까지는 잡으면 돼요. 300까지 잡으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릴 이미지들은 가로 700 정도. 픽셀 정도, 700 픽셀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가로 사진 같으면 700이면 되고, 세로 사진 같은 경우는, 세로 사진은 또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 면이 700 정도 잡으면 돼요. 긴 면이. 그러니까 가로가 아니라 긴 면의 길이가 7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가로 같으면 가로가 700이고 세로 사진 같으면 세로가 700 정도 잡으시면 보기 좋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하는 방법은 아까 보셨듯이 대로 만약에 어떤 사진 이렇게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기본에 가서 크기 조절을 가로가 700 이렇게 해서 하면 사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숫자를 보시면 알아요. 숫자. 그래갖고 이제 저장 누르는데 이때 뭐 어디 벚꽃 여행 뭐 700 그리고 번호가 매겨져야지. 1, 2, 3, 4 종류별로 있을 테니까. 뭐 진해군항제 그러면 진해군항제 첫날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 파일명만 봐도 아 이게 진해군항제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어디 숙소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지금 뭐 순댓국을 먹는지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서 뭐를 먹는지 그런 정보가 파일명에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래야 그것도 검색 대상이 되니까 파일 자체가. 예. 그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고, 이런 세로 사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세로 사진 같은 경우 있으면 지금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라 버려야지. 요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보기 좋잖아요. 밑에 거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 다시 이런 사진 같으면 저 오른쪽에 이렇게 벽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것만 잘라도 되죠. 여기만 이렇게 잘라도 여기 팔 보였다. 그럼 팔 보기 싫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짜도 되잖아. 그럼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해상도에 의미가 없어. 일단은 무조건 잘라. 그래갖고 나중에 700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700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런치 이벤트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지.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가로가 966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살짝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기울어진 거를 대략. 근데 이게 사진이 자체가 지금 삐딱하게 찍었죠? 네. 삐딱하게 찍었잖아요. 그러면 좀 낫지. 그러면 정중앙에서 찍어야 되는데 정중앙에서 못 찍으니까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 어떨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나는 게 자를까? 아니면 이게 전체가 보이는 게 좋을까? 우리가 식당 전체가 보이잖아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르려고 봤더니 잘라놓고 봤더니 해상도가 570으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 이렇게 잘랐는데 해상도가 700이 넘어가면 괜찮은데 잘라놓고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그냥 뭐 이 정도만 자른다든지 700 정도로 맞춰가지고 보기 좋게 그렇게 자르면 764 정도 됐네.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주의사항이 많은 거예요. 잘못 찍으면 삐딱하니 찍힌단 말이야. 삐딱하니. 그리고 음식 사진 찍은 것도 뭐 특별히 자를 부분은 없네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른다 그러면 요 오른쪽 부분이 좀 보기 싫으면 이렇게 잘라도 되지 뭐. 여기 뭐 물수건 주고 뭐 채소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서 딱 이게 한 상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장해서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었어요 이러면 되고, 대신에 해서 크기는 700으로 줄여 놓으시면 되고, 그럼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면 돼요. 인스타그램 할 때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마포 순대, 마포 족발, 뭐 순댓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시태그를 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얘를 사진만 올리면 안 되고 링크를 걸어야지. 링크. 내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주는 거지.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핀터레스트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건 다 공부할 거니까. 자, 그러면 타이틀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 아까 보신 대로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이게 966 타이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타이틀로 쓸만한 그림을 찾아보셔야 돼. 선생님 아까 스카프 있었잖아요. 그게 타이틀로 들어가도 돼요. 좋아요. 그러면 잘라야 돼. 잘 잘라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스카프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 이거는 700이니까 안 되고, 원래 사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는 삐딱하니 초점이 안 잡히니까 안 되고, 초점이 잡힌 사진이 있으니까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본인한테 여쭤볼게요. 어느 게 보기 좋은? 이게 나으세요? 이게 나으세요? 고민하시죠? 아까 그게 이게 나아요? 이게 더 왠지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거는 사진의 내용이 마음에 드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966에 300을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66에 300이라는 거는 가로가 세로보다 3배가 넓어요. 근데 얘는 지금 가로 세로의 너비가 얼마나 돼요? 비율이 3배는 아니죠. 그럼 위아래를 잘라야 돼요. 가로를 맞추려니까 위아래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르려면 어떻게 자르나 보세요. 이렇게 잘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좋은지, 아니면 이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이게 나은 거 이렇게 자를지, 그거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제 의도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질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를 겁니다. 어떻게 자르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가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기본에 가서 자유롭게 자르면 안 돼요. 비율을 줘야 돼요. 비율. 얼마?
966에 300이라는 비율을 줄 거예요. 966에 300이라는 비율을 크기 지정이 아니고 비율을 지정할 거예요. 그 비율 966에 300이라는 비율을 줄 거예요. 크기 지정이 아니라 비율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966에 300이라는 비율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자를 건지 이렇게 자를 건지 이렇게 자를 건지를 감을 잡아야 돼. 이렇게 위아래가 잘려 먹는 거죠? 애매하죠. 그리고 얘를 줄이면 되니까 비율은 먼저 잡아서 잘라야 되고, 자, 자르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쓸까? 아무개 블로그라고 여기다 글자를 써야 될지, 그것도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자를 건지,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글자를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흰 글자를 쓰든지 무슨 글자를 쓰든지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 구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얼리 사진 같은 거, 캔들 사진 같은 걸 만약에 내가 타이틀로 넣고 싶은데 주얼리 사진이나 캔들 사진이 가로 사진이 길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를 넣어주면 되죠. 여러 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개 넣는 거는 또 다시 설명드릴 거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타이틀이 원래 요만한 사진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검정 배경에다가 갖다 붙인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야지. 예. 그러면 지금은 960에 300이라는 비율로 제가 요렇게 하나 잘라서 얘를 하나 저장을 해볼 거고요. 타이틀이라고 제가 하나 쓰고, 960에 300 그걸 어떻게 어디서 여기 자르기 비율을 처음에는 자유롭게 자르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자유롭게 자르면 안 되고 자르기 비율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크기 지정이 아니라 비율 지정을 할 거고요. 916에 300을 여기다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게 966에 300이라는 비율이에요.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 예. 그리고 거기에서 960에 300이요. 예. 가로가 960. 그렇죠. 가로가 966, 세로가 300. 그리고 확인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딱 그 비율로 블럭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잡을 건지, 그러면 되게 조금인데. 예? 960에 300 잡으면 되게 찌꺼맣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966에 300이란 비율로 자르기는 했는데 사진 자체가 보니까 4000이 넘어갔어요. 966이죠? 예, 966. 그 다음에 이제 기본에 와서 뭘 해야 된다? 크기를 966에 300이란 비율로 크기를 다시 재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블로그에 올라가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비율로 자른 거고요. 비율로 자른 그림을 원래 크기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저장해야 돼요. 966에 300으로 저장하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진을 편집을 하면 편집된 사진을 저장하고, 걔를 사이즈를 줄이거나 그러면 사이즈 조절된 것도 저장하시고, 그래야 다음에 꺼내 쓰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만약에 저장을 안 해놓으면 원래 사진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저장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사진들은 없애면 되겠지만 그냥 과정은 저장해 주시면 편해요. 제가 픽서베이닷컴에 가서 주얼리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지금 가로 966에 세로 300으로 잡기가 불편하죠.
얘를 길게 못 하잖아요. 자르기도 힘들잖아요. 자르면 목만 자르든 다리만 자르든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얘를 자르면 자를 수 있는 거는 뭐 요만큼 자른다고 치더라도 아까 제가 비율을 고정해 놓아서 그런데 다시 자유롭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를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가로로 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로 종이에다가 얘를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만 먼저 손질을 좀 해볼 거예요. 이만큼 먼저 자를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자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자르면 돼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자, 이제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블로그처럼 이렇게 검정 배경에다 얘를 올리면 되고요. 지금 전에 보셨던 얘는 하얀색 바탕에 얘를 그림을 올리면 되고, 얘는 검정색 바탕을 찾아가지고 검은색 비슷한 거로 찾아갖고 얘를 올릴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메뉴에 가셔가지고 새 사진 만들기. 이때 가로 966에 세로 300. 아까 우리 960에 300으로 비율을 맞춰놓고 그렇게 줄여놓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다 그냥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원래는 그냥 그 사진 자체를 갖고 꾸미셔도 되는데, 이런 주얼리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흰색 병에다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960 타이틀에 올라갈 배경이고요. 이때 왼쪽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여기 클릭하는 순간 아까 새로 만들겠다 작업한 게 사라져요. 다시 메뉴에 가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개체 오셔갖고 개체 오셔가지고 산그림 있어요. 산그림. 개체 밑에 보면 산그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사진을 여기다 끄집어 올 거예요. 사진을. 그럼 어디에 있는 사진인지 여러분 USB 메모리 찾으셔가지고 자, 지금 여기 사진이 너무 큰가?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 사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사진을 여기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럼 마치 가로로 길게 뻗은 사진처럼 됐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거는 960에 300이라고 하는 비율을 맞춘 세팅된 사진이고, 여기에다가 요 왼쪽에는 이 주얼리를 끄집어 올 건데,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니까 안 되고, 개체라는 곳에 가서 외부 사진을 가져오는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외부 사진. 그래서 요 주얼리를 가져오면 이제 요렇게 해서 뭐 더 펼쳐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요렇게 오른쪽에 놓든 왼쪽에 놓든 중간에 놓든 이제 비율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글자를 써야지. 아무아무개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뭐 연락처, 뭐 취급 품목이 뭐고 아까 우리 T자 눌러서 썼던 거 너무 크면 좀 줄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얘는 글자가 그림이 왼쪽에 있으니까 글자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해야 오른쪽에 쫙 맞겠지. 이런 식으로 상품 사진을 홍보할 때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상품 올리고 옆에다 설명 써도 되고요. 아까처럼 스카프 그냥 비어있는 영역에다가 제가 따로 썼지 않습니까? 블로그 타이틀은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나는 품목이 여러 개야. 예를 들어 나는 주얼리 상품을 판매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할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주얼리 사진들을 하나씩 갖다 붙여놓고 배열을 쭉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글자 여백을 둬서 뭐 아무개 블로그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얘를 제가 이제 자, 이번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검은 그림을 가져올 건데 검은 그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맞지. 안 맞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검정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뉴에 가서 새 사진 만들기를 들어가는데 이땐 배경을 깜장으로 가야지. 깜장으로. 그럼 깜장 배경이 됐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주얼리 사진 배경이 검은 거 있었잖아요. 얘를 가져오면 근데 색깔이 안 맞다. 색깔이 안 맞아. 색깔이 안 맞는 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다시 만들어 봐야지 뭐. 모어 컬러. 여기는 색깔을 맞추는 기능은 있어요. 이렇게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정확한 색깔로 맞추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림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판. 그림판에 아까 그 그림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 그림판에 이 그림을 어디 갔어? 얘를 쓱 끌고 가면 여기 붙을 거예요. 그림이 가져올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 놓고 얘를 넓히면 돼요. 이렇게 넓히는데 색깔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색깔을 찍으면 돼요. 여기. 예, 색깔을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부어버리면 똑같은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 스포이드로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색깔을 맞춰 가지고 여기다가 페인트로 부으면 색깔이 맞췄는데 여기가 색깔이 정확한 단색이 아니라 약간 빗나가는 색깔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크기를 조정해야지. 픽셀로 966에 만들어야지 뭐. 그래갖고 색깔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대략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 여기에서는 새로운 색깔을 만들 때 검정색하고 딱 안 맞으니까 모어 컬러. 그래서 여기는 검정색을 살짝 흐리게 해가지고 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지 뭐. 요 색깔에다 맞춰놓고 아까 그 그림을 가져오면은 이번에 또 색깔이 또 흐리네. 맞춰가지고 해야죠. 근데 이걸 이제 포토샵으로 하시면 색깔 맞추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색깔을 맞추시면 편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연습했던 아까 요거 이렇게 제가 작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딱 좋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자도 써야 되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거를 하시던 저거를 하시던 간에 뭔가 타이틀이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다가 글자도 써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상품 사진 올릴 때는요, 얘가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를 여기다 또 워터마크라고도 하는데 그걸 명시를 해줘야 돼요. 대부분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이 블로그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사진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다 글자를 써줘야 돼요. 대신에 중간에 올려놓으면 욕먹지만 여기는 안 올렸어요. 여기는 안 올렸고요. 다 글자 올렸지 않습니까? 글자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는 안 올라갔네요. 예. 이렇게 글자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타이틀을 만들어야지. 글자를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T자 눌러가지고 뭐 천연 염색 공방의 공방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자 색깔은 흰색을 해야 보이겠죠. 여기서는요. 그리고 글꼴을 좋은 걸 쓰셔야 되는데 잠깐 보세요. 글꼴 중에 백두체는 쓰지 마세요. 백두체를 쓰면은요 뭐처럼 보여요 저거요? 저기 금강산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 철천지 왼수께서 뭐 이런 거 북한 글자체예요. 백두체라고 말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백두체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하는 거지 쓰지 마시고 뭐 튼튼체도 있고 여기는 뭐 흰색으로 바꾸겠지만서도 한표롱 도둠 아니면은 여기에 뭐 예체 좀 고풍적이고 고상한 어떤 글꼴을 좀 쓰면 좋은데 글꼴이 참 없어요. 소슬체? 인장체는 도장 새기듯이 쓰는 글자체라 샤넬체? 전혀 못 알아보겠고 매화체는 조금 글자들이 난초체? 글자체가 참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글자체가 마땅치가 않아요.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제 여기 블로그 자료실에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놨나? 어디다 넣어놨지? 큐피카드는 여기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고 큐피카드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는 이렇게 큐피카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보시면 되고 블로그 자료실에 여기 있다. 여기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글꼴 48종 총정리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글꼴 여기 가시면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글꼴들이 있거든요. 이런 글꼴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쓰셔도 돼요. 그런데 비영리 목적으로만 쓰라고 돼 있으면 비영리 목적으로 써야지 이거를 상품 소개하는 데 쓰면 안 돼. 또 그건 상업적이잖아요. 블로그에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쇼핑몰에 올리면 안 돼. 여러분들 11번가나 쿠팡이나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잠깐 보세요. 11번가에 가서 여기 있는 작품을 하나 볼게요. 이렇게 뭔가를 하나 보면 이게 지금 글자입니까? 그림입니까? 이거는 그림이잖아요. 이 신발 찍은 사진에다가 글씨를 쓴 건데 이 글씨가 그림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올릴 때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포토스케이프에다가 지금 타이틀이지만 상품을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린다?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옆면 정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폭신 쿠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도 다 그림이잖아요. 그림인데 이 그림 안에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위에다 글자를 써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미지 자체예요. 근데 이 글꼴은 저작권에 위반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상업적으로 쓰면 안 돼라고 하는 이 글꼴들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상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쓰면 안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인쇄소든 어떤 이 출판사든 글꼴이 예뻐야 책이 멋있거든요. 그러면 상품 소개라는 이 글꼴도 뭔가 좀 잘 다가오는 글꼴을 쓰면 좋아요. 소비자 입장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예쁜 글꼴들을 야매로 막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 단속 대상이고 다 난리 납니다. 글꼴을 이제 사달라고 하죠. 이 글꼴이 의외로 비싸요. 비싼 거는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보통 2, 30만 원짜리 글꼴이 많이 있지만은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글꼴을 함부로, 요것도 다 글자를 위에다 더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여기는 글자가 없지만서도 글자가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글자를 넣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이런 것도 다 글자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셔야 돼.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쓰실 때 아무 글자나 글꼴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강좌를 가보시면은 선생님들이 글꼴을 쓰셔가지고 막 하는 게 있는데, 보면 상업적인 글꼴도 많이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를 선생님이 갖고 있으니까 소개는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은 그 글꼴이 없잖아. 그럼 이제 그 글꼴을 선생님이 이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 글꼴을 이용해서 글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연락 와요. 글꼴 어디서 사셨죠? 영수증을 보내주세요. 글꼴 산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디 가서 그냥 누가 복사해 줬는데요. 그러면 예, 이거는 저작권에 있는 글꼴이니까 사셔야 돼요.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글꼴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250이에요, 뭐 300이에요. 그러면 에이씨,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내가 썼으니 건드려 놨으니 그 사람 증거 다 확보해 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아까 보니까 글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T자 눌러서 글자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글자를 다시 줄여서 쓰면 되지. 이렇게. 글자를 크게 쓰고 작게 쓰고 하는 거는 글자를 다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따로. 제가 글 올린 것 중에 여기 있나? 요건가? 이거 아닌데? 여기다 올렸나? 똑같은 걸 올렸는데? 근데? 요거는 저 글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그리고 하트 문양 있잖아요. 하트 문양. 그 아까 포토스케이프 보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 액자 모양에. 그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액자를 두른 거예요. 여러 번 액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픽서메이닷컴에 가면 요 이미지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만 제가 써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포토스케이프에서도 그 워터마크 반복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게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이제 꺼내 쓰는 건 뭐 어렵지 않게 꺼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콘도 있거든요. 아이콘 여기 보면 얼굴 아이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콘은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여행 가서 찍었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 얼굴이 찍혔단 말이야. 그러면 얼굴 가려줘야 되거든. 그럼 이런 거를 가리세요.
모자이크 하려면 힘드니까 이거를 탁 가려버리면 되지. 그래 초상권을 침해 안 하니까. 하트 디스플레이 하트. 하트 여기다 집어넣으면 재밌어요. 보세요. 하트가 하나 들어갔죠? 하트 들어갔잖아요. 투명으로 들어갔잖아. 포토스케이프는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투명 배경을 못 만들어요. 투명 배경을 못 만들어요. 요거 앞정 있잖아요. 앞정. 요거 포스트잇 붙이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는요. 요거 반투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어디다 썼냐면은요. 저는 제 모바일 홈페이지에다가 보세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아까 저거 포토스케 이거예요. 이거를 가져와서 요 위에다 글자를 따로 썼어요. 클릭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얘를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 글로 가게끔 이렇게 클릭하면 카페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예. 온통 다 주먹 유리창 깨고 나오는 거네. 밴드도 그럼 링크 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 시간에 또 배울 거니까 링크 거는 건 배울 거니까는요. 예. 여기도 주먹 쥐고 야, 그 유리창 깨고 나오는 주먹이 인기가 많았나 보지. 계속 쓰네. 예. 아, 요 그림 있다. 요 그림. 아,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포토스 그 픽사베이닷컴에 저 하트 그림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와서 감사합니다를 5번을 썼어요. 하나씩 써가지고 색깔 바꾸고 글자를 써가지고 회전해요. 회전. 얘를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거든요. 글자를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한 글자씩 회전해가지고 이 글자를 따로따로 써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 인사차 할 때 뭐 문자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글자를 보내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이걸 또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더라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창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아까 보셨던 거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런 글꼴들은요 종류별로 많으니까는 그 다음에 네이버에 가도 글꼴이 있고요. 서울시에 가도 글꼴이 있고요. 한강채 이런 거, 남산채, 네이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김훈 선생님 소설가 그분이 수기를 쓰신대요. 원고지에다가 만년필로 이렇게 글 써서 소설을 쓰시는데 그분의 글꼴을 해가지고 김훈채라고 하는 글꼴을 만들어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 글꼴들을 이런 거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들이거든요. 그건 뭐 아래 안 그래도 있는 글꼴이니까 그렇고 이런 거 한결의 결체, 뭐 제주도청, 제주고딕, 제주 한라산 이런 거 이쁘잖아요. 이거 이제 블로그에다 쓰시면 되죠. 예. 함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개인은 써도 되고 여기 보니까는 뭐 단체는 쓰면 안 되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간판에는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데요. 개인은 그냥 써도 돼. 간판 작업할 때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네. 선생님 명함 같은 건 그게 상업적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함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명함집 가시면은요 명함집에 글꼴 엄청나게 많아요. 멋있는 글꼴로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그건 우리가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거기는 상업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글꼴을 쓰거든요. 인쇄소나 명함집은 글꼴과의 전쟁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글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공방주인 이름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공방주인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신 거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나면 그 저장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올리는 작업은 다음 시간에 블로그 작업하면서 하나씩 할 거고요. 그 블로그 안에는 사실은 공부할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반에서 공부했던 교재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온라인 마케팅 반에서도 수업했던 것도 있고 다 하니까는 제가 그 교재 요거는 인쇄를 해서 여러분한테 인쇄물로 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요 인쇄물 제가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인쇄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또 필요한 것을 메모하시면 되고, 제가 그런 거는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건 어디서 지금 공부방 2인가요? 공부방에 가시면은, 공부방이요? 예, 공부방 2. 공부방이 온라인 작품, 온라인 마케팅,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프린트 해보래요. 이거요. 제가 여기 오늘 공부방에 우리 공부하는 거 있죠? 여기 공예 작품을 위한 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여기가 아니다. 그렇지. 아니면 저 밑에 댓글을 달든지 해가지고 아까 글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딱 거기다 넣어 놓을게요. 공부방에 와서 보시게끔. 오늘 공부한 거 안에다가 제가 넣어 드릴게요. 그럼 아까 블로그 관련된 거는 어디 있어요? 공부방 2 또 아니에요? 2 안에 가시면 우리 공예 작품 온라인 마케팅 지난기에 했던 거 그 네. 안에 이 블로그에 관련된 자료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책을 정리해 놓은 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에 가시면은 제가 블로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요일날 그 강좌도 여기 올라가 있어요. 블로그 입문 마케팅 해가지고 그날 공부하는 것들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블로그를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업에 블로그 있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해서 준비할 거요?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오늘 편집해 놓은 사진 있잖아요. 그만 챙겨 오세요. 지금 이걸 지금 작업한 사진만. 지금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되니까 따로 준비물 없어요. 이제는 준비물 없습니다. 홈페이지 만들 때도 이 그림 가지고 또 쓰면 되고, 여러분이 댁에 가서 또 그림을 작업해서 준비해서 또 가져오시면 되고 그런 거니까 특별히 뭐 여기서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